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전국의 MBN 내경제TV 시청자 여러분, 이춘모의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51강이네요. 전번에 49강하고 59강에서 했던 그 부동산 종류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거기에 이제 맞물려서 세금 얘기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자, 세금입니다. 세금. 제가 세금 얘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좀 하고 싶은 얘기는 항상 이제 뒤에 시간이 없으니까 못 하고 하는데, 지금 굉장히 부동산 시장이 우중충한 시장이고 앞을 볼 수 없는 시장이죠. 어떻게 보면 과도기적인 시장이라고 그럴 수 있고, 그럴 때 저는 저희 수강생들에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세미나실에 보면은 가요불급이라는 단어를 크게 써놨거든요. 이제는 좀 많이 갖지 말고 똑똑한 녀석을, 스마트한 녀석만 끌고 가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모든 정대책이 나올 때 사자의 큰 울음소리 같잖아요. 지금 많은 중과세랄지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규제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자의 그 표호 크게 우는 소리에도 너무, 바스락거리는 소리까지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아주 촘촘한 그물망 형식의 규제를 해놨다 하더라도 바람은 그 속을 뚫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또 다른 틈새 재테크 시장이 있는 거고, 제가 하는 얘기는 또 다른 얘기 하나는, 이런 난잡한 시장과 이런 규제 속에서도, 우리 진흙탕 속에서도 연꽃은 아름답게 핍니다. 그러듯이 자기가 그래도 재테크는 또 우리가 안 하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저는 항상 무소의 뿔처럼, 지금 내가 말한 것은 옛날에도 인도의 초기 불경에 나오는 얘기라 그래요. 하나의 식기자를 내가 빗대서 얘기했는데요. 결국은 애롭습니다. 재테크 투자. 누가 또 많은 전문가가 진짜 가르쳐주는 것도 잘 아니고, 그래서 스스로 좀 깨우쳐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좀 오늘 이런 얘기를 하고 가는 겁니다. 세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금 복잡합니다. 머리 아픕니다. 저희같이 이 세금으로 먹고 사는 이런 직업도 매일 아침이면 세금을 다룰 때 머리 아픕니다. 엊그저께 또 하나 바꾼다는 게, 이제 또 소급 적용을 해서 8월 3일 이전에 산 것은 앞으로 2년을 거주 안 해도 보유만 해도 인정하고, 그 이후에 산 것은 당연히 거주해야 되고, 이렇게 지금 발표된 우리 규제 대상 지역 내에 있는 것이 여러 가지 법도 바꿔야 되고 세법도 많이 손질을 해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앞으로도 여러 가지가 수정 보완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 뭘 사든 간에, 전번에 분양권을 하는 거 하나를 사더라도, 365일 내에 팔면 세금을 50%를 가져가고, 1년이 넘어서 24개월 내에 팔면 40%를 가져가고, 지방세까지 하면 55%, 44%. 지금도 부동산 수수료 컨설팅 주다 보면 60% 정도, 또 내 돈에 이자까지 합하면 많은 분양권으로 상태에서 매매를 하게 되면 많이 가져갑니다. 이렇게 단일 세율로. 그러니 앞으로도 50%와 55% 지방소득세까지 이렇게 내년부터는 단일 세율로 적용한다더니, 분양권만큼은 반 이상을 국가에서 세금으로 과세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주권만큼은 세금 문제가 복잡 다단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굳이 대체주택을 취득 안 하더라도 거주를 어떻게 했느냐, 또 실거주를 했느냐, 이런 거에서 따져봐서 이 입주권 상태만큼은 이렇게 단일 세율이 아닙니다. 복잡 다단합니다. 특히 이것을, 이 두 녀석을 증여할 때는 여러 가지 세테크 전략이 숨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 개념에서부터 이월과세 개념에서부터 이 두 녀석이 세금이 가장 어떠면
중과된 세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상가 얘기했습니다. 상가는 세금이 4-5개죠. 다른 데 없는 선물이죠. 이건 건축법인지라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안 따질 수 없고, 부가가치세. 취득에서부터, 진입비에서부터 취득세부터 비싸고 4%대고, 보유했을 때 재산세가 관계되고,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가 관계되죠. 임대했으니까. 이런 거 종합소득세도 내가 과거에 40장 이전에 내가 한 강좌에서 해드렸던 것 같아요. 보유, 취득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양도 단계. 이런 겁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이것이 우리 주택하고 틀려가지고 우리가 오피스텔을 하나 사더라도 사업자 등록증 내에서 건물분의 10%를 10년간 포괄적 양도양수까지 해서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될 게 많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환급 문제, 상가, 취득 문제, 재산세 문제, 종합소득세 문제, 임대소득세죠. 그 다음에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여기서 제일 많이 상담 들어온 거, 과거에 오래전에 사신 분들은 상가 취득이 분양 계약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취득가액 문제 때문에, 그래서 상가에 대한 세금 문제가 상가 건물까지도 포함되겠네요. 건물을 살 때, 증여할 때 현금으로 증여하는 것보다 현금 가지고 부모가 건물을 하나 사서 2년이 지난 후에 이 건물을 양도하면은 그 다음에 현금으로 증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자, 단독 얘기도 해드렸습니다. 전번 시간에 단독이 여러 가지로, 전번 시간 안 본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해주는 거예요. 단독을 살 때는 제발 주택 신축 판매 업자의 그 사장님의 눈으로 봐야 된다. 20개 이상을 한번 따져봐라. 20개가 힘들면 10개라도 한번 따져보고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단독이 가장 좋은 이유는 뭘까요? 이제 우리가 보유해서 시세하고 그럴 텐데 단독은 증여할 때 가장 좋은 녀석입니다. 증여할 때. 왜 그럴까요? 이 단독을 증여할 때는 우리는 아파트는 거의 실거래가입니다. 아파트는 옆집 앞에 동, 뒷동 해서 실거래가로 거의 과세하는데 가표가 잡히는 거죠. 증여할 때. 그러나 단독은 아다시피 개별적으로 개별 주택 가격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단독이 왜 증여할 때 좋은지. 15억짜리에 A라는 아파트를 증여하면 거의 15 곱하기 증여세율이죠. 10에서 50%의 증여세율이 딱 되는데, 이렇게 해서 15억짜리 증여한다면 약 3억 한 9천 정도 나올 거예요. 4억 가까이 나와요. 3억 9천 정도 나와요. 증여를 했을 때. 물론 이제 여기서 부담부로 뭐 증여한다든가 그러면 양도세를 이제 또 증여자가 물어야 된다지만, 근데 이걸 단독으로 증여한다고 그러자고요. 단독으로 증여하면 부동산에서 사장님이 그 60평짜리 사장이 단독 15억 받아줄게요. 그런데 개별 주택 가격을 떼어보니 이게 67%에서 70% 미만입니다. 서울에 아무리 좋은 강남의 단독 주택이라도 70% 이하. 그러면 이 녀석 한 9억 정도 잡혀 있어요. 그러면 9억에 대한 세금을 증여세를 물다 보면은 2억이 안 나옵니다. 한 1억 8천 정도 나와요. 계산해 보면. 2배잖아요. 약 4억대 2억. 이렇게 증여할 때는 좋은 거고. 또 아파트도 그렇지만 단독을 혹시나 여기 9억짜리인데 전세가 5억이 끼어져 있어요. 그러면 4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물린다. 그러면 이거 뭐 한 5천, 6천만 원도 안 나오죠. 계산해 보면. 그렇고
여기는 이제 양도소득세가 5억이 나오니까 이때는 좋은 점이 1세대 1주택으로 해서 부모가 1세대 1주택을 가진 단독주택의 어머니나 아버지께서 나한테 그대로 물려줘 버리면 9억까지니까 세금 안 나오고 양도소득세도 안 나오고 부모 입장에서는 물려주는 증여자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 안 나오고 이렇게 홀쭉해진 상태에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게 단독이다. 왜 그러냐? 개별적인 공시가격이 단독이 낮다. 어떤 경우는 50%밖에 안 잡혀 있는 거고 배 이상을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현금으로 캐시를 물려주거나 아파트로 물려줄 바에는 건물이나 단독주택으로 증여하는 것이 절세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세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분양권에 관한 얘기했고 입주권에 관한 얘기를 했고 상가에 대한 세금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단독주택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하나 남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토지 부분이죠. 토지 부분. 대한민국의 양도세에서 또 다른 보유 개념에서 양도세만 따져본다면 가장 중과된 세금이다. 토지가 올해 1월 1일부터 가세 부분은 또 10% 추가 가세를 하고 있잖아요. 가산율을. 뭐에 대해서? 비업무용 토지. 우리 도시의 근로자, 서울시민, 대도시의 우리 광역시에 또 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거의 시골의 부모님들이 증여해주거나 상속된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거의 비업무용 토지입니다. 비업무용 토지가 왜 그랬습니까? 자, 1번 지목상 28개의 지목상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 두 번째 제촌 작용하지 않는 토지. 제촌 작용하지 않는 토지. 그 토지가 주소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km에 있거나 그 토지에 속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 살고 있거나 또 하나는 그 인접된 시군군에 살거나.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요. 예를 든다면요.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양평군에 살아요. 양평군에 살아요. 근데 저기 홍천군이 이렇게 길어요. 예를 들어서 쭉 길어요. 요거 직선거리로 이렇게 재면은 30km가 아니라 100km도 넘어요. 근데 어떤 조항이 있어요? 인접된 시군구에 속해 있는 토지는 제촌 작용으로 본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꼭 키로수가 중요한 건 아니다. 직선으로 뭐 이런 거 좀 디테일한 것이죠. 그 다음에 자, 어느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했느냐. 기간. 비업무용인데요. 업무용으로 5년 중에 3년 이상을 했느냐. 또 보유한 기간 동안에 60% 이상을 업무용으로 한 적이 있느냐. 이런 걸 따져서 토지만큼의 세금도 복잡다단합니다. 근데 토지는 요즘 제일 많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이제 시골의 어르신들이 연로하셔서 농지잖아요. 농지 플러스 임야. 뭐 임야 실질 과세 원칙으로 임야를 밭으로 쓰고 있는다면 농지로 하지면은 전, 답, 과수원 이런 거 많이 물려주잖아요. 그러면 물려주신 어머님, 아버님이 지금 우리 선대 아버님이 대학비 때 고추밥 내고 고생만 하신 이분들이 8년을 경작을 했느냐. 8년을 경작을 했느냐. 다음에 이분이 돌아가셔서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앞으로 이걸 팔 것인지 뭐 여러 가지 뜻인데 농지에 관한 비과세 감면 기준도 비과세에 대한 감면 기준도 내년에 세법 개정안 또 하나 됐잖아요. 농어촌, 어촌에서 어부로서 어촌에서 그 어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것도 우리 농민들처럼 비과세 혜택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세법 개정안이 이렇게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면 기준이 쉬운 것 같지만 쉬운 것만은 아니다. 이것도 좀 컨디션을 잘 해야 된다. 특히 비업무용 토지에 임야 같은 걸 많이 파시는데요. 죄송합니다. 임야하고 잡종지라고 들어보셨죠? 잡종지. 이거 100% 뭐 실질과세 원칙에 빼놓고 거의 비업무용 토지다. 과거 왜 이런 게 나오냐? 과거에는 지금은 전통적으로 지금부터 50년 전부터 67년부터 하죠.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2017년까지 토지 가격이 부동산 시장을 교란했다고 보는 걸로 봐서 필요 없이 경자 유전하지 원칙에 의해서 필요 없이 농지를 갖지 말아라. 필요 없는 땅을 갖지 말아라 해서 토지 부분이 중과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다시 주택 부분이 가지고 주택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집 가지고 주택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토지보다는 이 주택거에 대한 중과세가 더 많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많은 게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5억을 초과된 부분을 뭐 판다든가 그랬을 때 세금이 많잖아요. 지금 또 이번에 또 신설된 거 42% 구간도 하나 있고 두께 과세 구간이 6개 있는데 7개로 늘어났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많다. 세금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하죠.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선생님께서 시골의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를 1000평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동업자가 하나 끼어 있는데 국세청이 50% 이상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물론 이익에 관한 겁니다. 양도소득에 이익이 발생했을 때는 원래 원 땅은 내 거 있으니까 당연히 내가 가져야 되는 거고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거. 근데 토지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죠. 토지는 취득원가가 굉장히 낮다는 사실을, 취득원가가 85년 1월 1일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요 기준, 이전에 취득한 건 이 날짜로 기준을 한다 하더라도 취득원가가 너무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간에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장기부의 특별공제는 30%밖에 안 해주면서, 이거 작년부는 또 이것도 안 해줬어요. 비업무용 토지는 올해부터는 또 해주잖아요. 올해 매매분부터는. 이러다 보니까 양도소득이 다른 거에 비해서 많아요. 우리가 주거용 주택은 1세대 1주택은 80%나 양도 차익, 양도 소득에서 80%나 감면을 해주기 때문에 세금이 좀 홀쭉해 줄 수가 있는데 토지는 그렇지가 않아요. 취득원가도 워낙 싸게 잡혀 있는 데다가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올랐을 때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양도소득이 많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이 비업무용 토지 같은 경우는 상당하잖아요. 10%포인트 더 내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동업자가 더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국세청에서 세금으로 과세하는 부분이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좀 가지고 있으면 이제 토지를 살 때는 아이고 이거 세금 문제 한번 따져봐야 되겠는데 이게 무조건 5배 올라와가지고 뭐 다 좋은 일은 아니에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르면 오른 대로 오른 만큼을 가지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세금 문제를 따질 때는 1번 지금 3강 특강을 했습니다. 49회에서 50강까지 1차적으로 여러 부동산을 대비하면 한 10가지 정도가 있는데, 아까 파생상품 중에서 또 뭐 지역조합주택이랄지 여러 가지 좀 안 했습니다. 뭐 지분형 호텔 부분이랄지, 그 다음에 오피스, 섹션 오피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간접상품 이런 거 안 했는데 한 10가지 정도라고 대비를 하면, 이게 10가지를 이렇게 달력에 이렇게 좀 적어 놓으시고, 자, 내 노후를 책임질 스마트한 부동산을 선택해야 되겠다. 그럼 선택을 하나 하세요, 이제. 그러면 집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집중은 오늘 얘기를 내가 좀 해줬어요. 3회 때까지. 뭔 것을 좀 조심하십시오. 단속 살 때, 상가 살 때. 심지어 우리가 요새 지식산업센터, 옛날에 아파트형 공장을 살 때, 아까
지역조합을 가입할 때, 재개발, 재건축에 도전할 때, 그 프로그램화된 애정주택을 살 때, 분양권, 그 다음에 또 일반 주택 살 때, 일반 아파트 살 때, 이런 식으로 한 10가지를 대비를 해서 부동산 시장이 그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우선은 선택과 집중을 할 때 기본 지식을 알고 가자. 이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거. 모르면 공부하십시오. 세금 모르면 더 내고, 알면 덜 내는. 누가 세금 모른다고 해서 아이고 자진해서 깎아주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금과 부동산은 물론 다른 법인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해서 소득이 있고 이익이 캐피탈 게인을 얻은 곳에 세금을 안 떼어가는 곳은 없는 거니까. 특히 근데 부동산 세금은 조금만 공부를 한다면, 내가 저번 시간에 달력에 10개를 했어요. 뭐 기간 해라, 뭐 세대수 구별해라, 그 다음에 뭐 아까 보유기간 해라, 그 다음에 주택수 어떻게 해라, 이게 딱 했듯이 그렇게 해서 몇 가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거 왁구라 그러네. 이렇게 딱 이렇게 하다 보면 단순해 시켜가지고 답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 요것은 너무 좀 나한테는 좀 많은 지식을 필요로 하고 약간 리스크가 있으니까 요건 죄 이렇게 하다 보면 딱 간추려지는 물건이 있을 거고요. 또 그 물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세금을 분석한다면 충분히 예방세무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팔았을 때 절세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내가 계산한 것처럼 단독 같은 거랄지 작은 빌딩이랄지 건축물은 또 이렇게 건물 이렇게 한 3, 40억짜리 이렇게 증여하는 분들이랄지 이런 분들은 이걸 건물과 토지를 계약서 쓸 때 이렇게 안분 배분해서 가액을 따로따로 적어서 이렇게 세택스를 하는 전략이랄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과 부동산에서 어느 부동산 하나 골랐으면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세금을 다 공부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내가 재개발 아파트를 하나, 애정주택을 하나 샀어요. 어디 저기 수석에 가재우리랄지 어디 하나 샀다 그러면 그 부분만큼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본가주택하고 어떻게 충돌할까? 우리 세대원 중에 또 누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면, 또 혹시나 지분으로 제3자와 뭘 하나 공유하고 있다면, 이것이 이렇게 이유 있는, 전번 시간에 말했듯이 이유 있는 어리버리 하다가 그냥 2주택, 3주택이 걸려서 기존 주택을 세금을 팔 때, 양도할 때랄지 또 보유할 때 우리가 세금을 많이 물게 되는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에게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이 다 이런 10개, 12개 되는 부동산을 다 전문가들처럼 분석하거나 리스크를 갖다가 뽑아내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어느 것을 대강 선택하신다면 두 번째는 세금 절세 전략에 들어가야 됩니다.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살 때 잘 살고 보유야, 이제 보유 개념에서 세금이는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 다음에 양도할 때 어떤 컨디션을 지킨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이미 엇걸려져서 가지고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역시 새 판을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주택수를 줄인다든지, 그 다음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묶는다든지, 증여해가지고 나의 상속세 부분을 사전증여해서 홀쭉하게 만든다든지, 또 증여도 여러 가지, 상속과 증여는 전쟁이라고도 하지만은 상속세, 증여세는 가문의 전쟁이고 가문의 세금이라고 하지만은 또 하나의 방법은 사전에 조정을 좀 이렇게 세판을 짤 수 있는 부분도 많은 여지가 있는 것이 상속세, 증여세입니다. 오늘 3회를 특강을 해 가면서 많은 얘기를 못했어요. 이걸 디테일하게. 그러면 이런 것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을 수는 있어요. 오늘 내가 이 분양권에 대해서만 한 1시간 한다. 그러면 거의 소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오늘 단독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어느 시간이 된다면 제가 저희 강의장에서는 오늘 집 하나 지쳐 그래가지고 오늘 집도 하나 집니다. 자, 용적률 얼마, 그 다음에 자, 기성별로 집행해서 지금 건축비 얼마 들어갔습니다. 자, 마케팅 비용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적어도
신축 판매업으로서의 단순 경비를 정의하려면 2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이런 얘기를 할지, 그 다음에 사업소득세, 이제 이건 사업 아니니까 사업소득세를 할지,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업을 하신 분들은 또 어떻게 하시라 이래가지고 이게 방대한 양입니다. 그 다음에 케이스별로 이제 하나씩 이렇게 딱딱 찍어서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이춘모의 세테크, 재테크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